좋아요, 구독.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고금리가 고착화될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사실 고금리를 조금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우려하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 역시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사실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우려감이 또 감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고금리 고착화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어요. 네. 그 6월 말쯤 아마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고금리라고만 그 포탈에서 치셔도 네. 6월 말 20일 전에서 그러니까 석 달 전부터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했죠. 4.5%가 넘게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금리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은 또 금리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아마 고금리로 계속 가야 되는 네. 고착화라기보다는 장기화되는 그런 그 수순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IMF가 진작에 예고를 했습니다. IMF가 진작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네.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이 또 재조정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으로 고착화되면 세계가 지금 현재 자칫하면 금융 혼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은 게 뭐 실리콘밸리 은행 우리 파산 얘기 나왔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매각 되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 2대 은행인데도 매각될 정도로 현재로 그런 상황이어서 이미 IMF에서도 고금리 고착화 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 얘기는 벌써 3, 4개월 전부터 계속 걱정하고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데 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금리 부담에 시달리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도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는 또 어느 정도 유지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IMF가 어떻게 그 권고를 했냐 하면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놓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네. 했어요. 재정 지출을 감축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전 재정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건전 재정이 아니다. 진짜 어렵다. 세수가 경기가 네. 어려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금리가 고착화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그러면 악화되겠죠. 네. 그 다음에 경기 또 악순환이 우려돼서 사실 이 고금리 고착화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소비 감소, 기업 실적 악화가 제일 네.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소비도 감소하고 거기에 더해서 기업 실적도 악화가 될 텐데 일단 고착화보다는 장기화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리 맥도날드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MZ세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면 MZ세대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MZ세대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시장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레리 맥도날드 이분 말고도 네. 우리나라의 이창용 총재께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고금리 시대에 영끌에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MZ 세대들을 보면 좀 다양해요. 사실 메리 맥도날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베이비붐 세대가 너무나 자산 가치를 저금리 시대에서부터 네. 자산 가치를 늘려놨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그걸 다 떠나야 된다.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MZ 세대들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시대에 자칫 영끌하는 건 안 좋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MZ 세대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MZ 세대들 80년대 생 이후부터니까 일단 그 디지털 유목민과 원주민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디지털에 유목민, 아예 원주민, 네. 2000년대생이 이런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 잘 살펴보면 워라밸을 즐기고
그다음에 자유롭고 우리 키워드가 자유로움, 그다음에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뭐 욜로, 가심비,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내 마음에 네. 충족하면 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콘텐츠, 뭐 크리에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MZ 세대들의 특징인데요. MZ 세대들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해외여행도 MZ 세대들은 자유롭게 갑니다. 내 마음이 충족하면 네. 가고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점도 이렇게 하잖아요. MZ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야. 재벌인 자녀들이 혜택 받는 거 좋아. 그러나 공평하게 해주는 건 괜찮아. 나가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네.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MZ 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떠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아들 세대들한테 넘겨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MZ 세대들은 요즘에는 그 맛집도 네. 사진 맛집으로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SNS에 올려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맛집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맛도 중요하지만 네. 사진 맛집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네. 돼버리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소비 패턴도 달라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제 소비 패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 과거 해외여행은 그 패키지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가고 또 네. 이 MZ 세대들은 자기들이 다 일정 짜갖고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신데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개별 관광객들,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네. 이거 보시면 아마 MZ 세대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비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러시는데 MZ 세대들은 전혀 다르고 대신에 본인들이 책임질 줄 아는 행동을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으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MZ 세대들에게 가심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마음이 충족이 되어야 사실 지갑을 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충족이 될 만한 곳이면 좀 어느 정도 모아서라도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되는 게 건설주잖아요. 근데 건설주 이미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게 더 악재가 지속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뭐 재건이나 다른 걸 통해서 저희가 좀 돌파구를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불황인 건 너무나 잘 아실 네. 거고요. 제 지인도 지금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 매물로 내놨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네. 불황인 상황인데 사실 앞서 우리가 MZ세대 이야기도 했지만 이창용 총재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같은 대규모 소비를 할 때는 그 금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 부동산 불황은 오래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약간 그 과거적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새로운 건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문가들이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PF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를 아마 정부에서는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어느 건설사가 자칫하면 건설사들 다 망합니다. 금융에 좀 도움을 네. 요청했다는 국민일보 기사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데 사실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벌려놨다 그러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사실 건설사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될 점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무슨 순살 무슨 아파트 뭐 이랬지 네.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도 많이 그동안 2, 3년 사이에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시 이제 재건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장기화될 것 같다는 전망들이 해외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 사업도 사실은 당장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네. 해외 수주도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하는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건이나 무슨 해외 수주가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한적일 거고요. 네. 이제 건설주가 이제 그동안 반토막 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원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건자재 값도 많이 올라갔고 네. 인건비도 올라갔죠. 거기다가 또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됐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건설
대한 원가, 부동산에 대한 원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는 당분간 갈 것 같은데 어차피 부동산도 이 경기 순환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경제적인 체력이 튼튼하면 지금쯤 한번 사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네. 부동산의 경우에 사실 뭐 이제 부실 시공과 관련된 뭐 건설주의 악재도 전해져 오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악재 요소가 조금 많은 만큼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고금리 시대에 저축은행도 타격을 받는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오더라고요. 사실 은행주는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고금리가 되면. 근데 왜 이렇게 좀 타격을 받는지 배경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축은행은 영업 네.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대출도 자기 그 영업구역 이내에서 50% 이내에만 집행하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는데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실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소비를 못 하고 있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뭐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공감되는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수입은 줄었다. 실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줄었기 때문에 결국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데 사실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의 시대는 이제 사실 접는다고 좀 봐야 됩니다. 예대 마진이라는 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시대는 사실 저무는 시대의 이야기고 사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대 마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에서는 완전히 그 회사가 망하신 분도 있죠.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실력, IB 투자 실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대형 사고들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일으켰죠. 네. 이번에 보시다시피 뭐 BNK 경남은행이 실질적으로 한 3천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손해 본 거는 한 560억, 한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차장급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손실을 지금 보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 그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KB 은행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주식 투자하다가 직원들이 100억 이상 뭐 저기 했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DB에서는 DGB죠. 대구 거기서는 무단으로 주식 계좌를 뭐 1000개 이상 뭐 개설했다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근데 금융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고금리 시대의 은행주 생존 전략은 신뢰가 있는 은행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지주 수장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은행들도 신뢰가 있는 그 금융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사고 많이 났던 은행들은 네. 당연히 주가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주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만큼 조금 악재성이 덜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고금리 시대 속에 뭐 지금 막 증시에 입성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어디 재테크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 꼭 이 얘기하거든요. 엄격이 오래된 회사,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업종을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시라고 초보자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예, 초보자들 아니신 분들이 전혀 이런 거 모르는데 투자하시면 전혀 모르잖아요. 반도체 장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쪽 분야에 잘 아시면 투자가 가능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부안해동 금지, 그다음에 테마주 투자 유의, 네. 그다음에 이번 긴 연휴를 이용해서 좀 경제 산업에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연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근데 분기 그 배당하는 회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아마 월요일 날이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 주식 살 수 있는 마지막 분기 배당 구매를 알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저는 경제적인 체력이라는 점을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육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체력으로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